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루는 경성 크리처. 박서준이 연기하는 장태상은 드라마 초반 개인적 안위와 돈만을 따라 움직이는 다소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나 장태상일세. 난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는 사람이오. 그러다 최옥을 만나고 일본 순사와 사건에 휘말리며 점차 일제강점기의 불온당함을 깨닫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변화하는 캐릭터입니다. 장태상의 모티브는 전당포를 운영하다 독립운동가가 되신 신석구일 것 같은데요. 경성 크리처 드라마에서 장태상이 최옥을 만나기 전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신석구도 어린 시절에는 여러 쾌락에 빠지며 방황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부녀와 동거를 하거나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며 20대를 허송세월했다고 하죠. 그에게는 독립운동을 하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나는 장태상의 친구 권준택이요. 드라마에서 장태상의 친구 권준택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독립의 뜻을 두고 장태상에게도 계속 애국단 가입을 권유하는 친구입니다. 신석구에게도 드라마처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정춘수였죠. 신석구의 고향 친구였던 정춘수는 그를 이끌어 세례를 받게 하고 독립운동의 길로도 이끕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둘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함께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모이기로 합니다. 이 둘은 33인의 민족 대표였죠. 드라마에서 권준택은 오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하고 마는데요. 이는 사실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진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춘수는 흥업 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구속되었고 그 후 4개월 뒤 전향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전향 성명서에는 조선 총독부 체제의 질서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쓰여 있었죠. 그때부터 그는 애국이 아닌 친일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일합병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합병 당시 기대했던 내선 융화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유감이었을 뿐입니다라며 독립운동을 부인한 정춘수. 반면 신석구는 독립사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내 가슴속에 사무치었소 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희망이 있으니 그것은 언제든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되겠다는 것이오 라며 일본에게 판결을 받는 순간에도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졌죠. 이후 신석구는 변절한 친구가 안타까워 1944년 여름 소고기 2근을 들고 정춘수의 집을 찾아갔지만 정춘수는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친했던 두 친구, 함께 독립을 꿈꿨던 두 친구는 한 명은 독립운동가로 한 명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이후 신석구의 동상이 세워졌고 정춘수의 동상은 철거되었습니다. 참고로 장태상이 전당포를 운영하는 데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는데요. 다운 50잔 드릴게. 이거 미국서 물 건너 넘어온 월삼식이라니까. 전당업은 실제로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따로 대부업이 없고 부자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빌리는 형태였는데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전당포를 열면서 본격적인 사채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연리 84%라는 높은 이자를 받으며 국내 전당업 시장을 장악했죠. 게다가 전당포는 돈이 부족한 독립운동가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특히 독립운동가 나석주는 일본의 경제 착취 기업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기 직전 전당포를 들렸다고 합니다. 백범 김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 전당포를 들려 자신의 옷을 맡기고 그 돈으로 고기와 밥을 사 생일상을 차려주었다고 하죠. 전당포는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자주 이용했는데요. 차향이 아주 좋습니다. 장상의 안목 덕분이죠. 마에다 유키코와 차를 즐기는 장태상. 사실 그는 유키코의 남편 이시카와의 부탁으로 기생 명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도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생들도 전당포를 자주 애용했다는 점이죠. 당시 기생이 많이 거주하던 청진동 다방골 근처에는 기생들이 전당포에 들러 고객들이 접대 비용으로 선물했던 비싼 치마 저고리, 비녀나 반지와 같은 장신구 등을 맡기며 큰 돈을 융통했다고 합니다. 731 부대. 드라마의 옹성병원과 지하실험실 설정은 731 부대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731 부대는 만주 하얼빈에서 일본인, 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잔인한 인체 실험을 진행하며 생화학 무기 개발 등의 업무를 주관하던 부대입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만주에 있던 지하 실험실 구조와 비슷하구나. 경성 크리처에서 최옥은 정확히 만주 지하실험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드라마에서는 731 부대와 비슷한 설정을 정말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치로 병원장의 실제 모티브는 이시이 시로 부대장이죠. 당시 731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그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경성 크리처에서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목숨일지라도 쉽게 이용하는 악인으로 그려지는데요. 신빈까지 시집가네. 교의的ですね.
이 장면에서 이치로 병원장은 괴물에게 죽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괴물의 위력에만 감탄하며 미소 짓고 있죠. 실제 인물인 이시이 시로 부대장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이기적이었던 인물로 본인이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험 도구가 필요하면 다른 학생들이 깨끗이 닦아놓은 실험 도구를 멋대로 사용하고는 이를 닦아놓지도 않아 다른 친구들과 종종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창들은 이시이 시로가 뻔뻔하고 오만했다고 평했죠. 드라마에서 괴물의 핵심은 바로 박테리아인데요. 이 박테리아가 든 물을 마신 후 통증을 견뎌내면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이 박테리아를 이용해 일본의 전세 역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매우 귀중하게 다루죠. 이 점도 이시시로의 실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데 평소 그는 박테리아를 마치 자기의 애완동물처럼 길렀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에 불과한 미생물을 실험이 끝나도 파기하지 않고 마치 친구라도 되는 양 샬레에 보존하여 애지중지 길러 친구들의 비웃음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시시로는 이외에도 731 부대의 리더로서 다양한 인체 실험을 주도했습니다. 큰 병에 사람을 통째로 넣어 포르말린으로 보존하였고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가 밖에서 보이도록 보관하기도 했죠. 수감된 사람들을 마루타라는 암호로 부르면서 방 안에 가두고 차가운 물을 뿌려 몸을 얼리면서 인간이 동상에 걸리면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록한다거나 밀폐된 공간에 탄저균을 집어넣고 인체가 손상되어 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これらは何ですか？何か母子のようですね。 炭素だ。 드라마처럼 731 부대원들은 조선인을 존엄한 생명을 지닌 인간이 아닌 실험용 대상으로 치부하며 끔찍한 연구를 지속했는데요. 이시시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내각 총리 대신 도조 히데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죠. 심지어 도조 히데키도 너무 불쾌하다며 보고 중간에 그만하라고 했을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한 연구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경성 크리처의 배경이 되는 옹성병원도 731 부대의 전경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병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뒤로는 실험실과 감옥을 가리고 있는 옹성병원의 모습은 앞에는 평범한 군부대나 연구소처럼 보이고 뒤쪽으로는 감옥과 이들의 시체를 태울 용광로를 보유하던 731 부대의 모습과 유사하죠. 실제로 경성 크리처 연출진은 최대한 당시의 시대상을 담기 위해 실제 40년대 사진과 문헌들을 많이 참고해 가능하면 실제 사이즈와 스케일대로 가로등과 간판, 전봇대까지 제작했다며 연출에 대한 자신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731 부대는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 같자 갑자기 연구를 중단하고 그 결과들을 폐기했는데요. 불법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혹시나 국제사회에 알려져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었죠. 일본인 한 조교수는 731 부대의 결과가 소멸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전 직전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이 실험에 이용한 포로들에게 밥에 청산가리를 타 죽이거나 권총으로 모두 사살했다. 이곳에서 수감되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731 부대원들은 전쟁이 끝난 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지시가 내려졌죠. 군대 이력을 철저히 감출 것, 공직에서는 일하지 말 것, 부대원 간 연락하지 말 것. 이곳에서 일했던 군의관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숨긴 채 일본 병원이나 회사에 입사했고 몇몇은 의대 교수가 되거나 제약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체육의 모티브. 만주에서 기차를 타고 경성에 내려온 체육. 만주는 델리만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요. 중국의 둥베이 지역을 의미하는 만주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특히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점차 심해지는 일본의 무력을 피해 이동하여 항일운동을 펼쳤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일본은 중국 동부지방을 침공하여 아예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체역 부녀가 내리는 이 열차는 아마도 남만주철도로 추정되는데요. 남만주철도는 일본이 만주에 최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된 철도로 체육 부녀도 이 기차를 이용하여 경성으로 내려온 곳이죠. 사이카를 타고 총을 쏘는 체육은 솔직한 성격과 언행으로 남주 장태상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옹성병원에 침입하고 갇혀있는 수감자들을 구출한 뒤 일본군에게 총을 겨누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그녀의 모습은 영화 암살에서도 모티브가 된 독립운동가 남자영과 닮았는데요. 그녀는 일본군 때문에 피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군비였던 장총 7종을 어깨에 메고 훗날에 기약한 여성 독립운동가이죠. 남자연은 3.1운동을 참여한 것을 계기로 만주로 망명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녀는 독립운동하는 학생들의 부상을 치료해주거나 사람들을 교육하는 등 뒤쪽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는데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총을 들고 독립투쟁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1925년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장례식이 있는 날 그녀는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그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송악선이라는 다른 독립운동가가 먼저 사이토 총독에게 총을 쏘았으나 실패했고
경비가 삼엄해져 남자연은 아쉽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 후 그녀는 일본의 만주국 대사 무토 노부요시의 암살을 기획하는데요. 거사일에 그녀는 얼굴에 상처를 내어 거지처럼 분장하여 잠입했지만 일본군들에게 붙잡혀 체포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명자를 데려오는 것까지가 우리의 약속이었어. 우리도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지. 경성 크리처에서 장태상은 중간에 채옥이 위험해질까봐 더 이상 작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녀를 만류하는데요. 하지만 채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를 끝까지 도우려고 하죠. 이런 그녀의 모습은 남자연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추전선에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남자연은 뒤에서 보조하는 것을 넘어 일선에서 직접 총을 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죠. 그의 손자 김시련은 할머니는 남자들의 굳은 생각을 깬 선구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책 젊은 여성 과학자의 초상에는 인생은 용기에 비례해 넓어지거나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남자연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넓은 인생을 살아온 분이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경성 크리처를 살펴보며 일제강점기 시대 설정을 더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책만 선별해서 출간하는 흐름출판에서 나온 신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 린디 엘킨 스탠턴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인 푸시케를 탐사하는 푸시케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모범생 생활을 살았을 것만 같은 그녀의 삶은 자세히 보면 성폭력, 우울증, 학교에서의 성차별 등 여러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우주를 연구하며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상처를 치료하게 되었다며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진솔한 경험을 들으면 크게 위안이 되는 것처럼 어린 시절 상처만 가득했던 한 소녀가 나사 연구원이 되어 사고의 지평을 넓힌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들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젊은 여성 과학자의 초상, 저자 린디 엘킨 스탠턴.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